자, 3단원에서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포막의 구조를 보면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 부분, 인지질의 머리 부분은 인산 부분으로 물과 친한 친수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꼬리 부분은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소수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수성과 소수성을 가진 특징 때문에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두 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세포막이 가진 특징을 살펴보면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세포와 쥐세포에 서로 다른 색깔의 형광물질을 부착해서 두 세포를 융합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두 세포가 서로 형광물질이 다르게 분포하고 있지만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두 세포에 있는 형광물질들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들이 움직여서 서로 섞였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실험으로는 세포막 표면에 막 단백질에 균일하게 형광물질을 부착하고 나서 그 중에 일부를 제거하는 실험을 해본 것입니다. 형광물질을 제거하고 나서 형광 정도를 확인해 보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형광 정도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형광 정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복되는 정도는 처음에 가지고 있던 형광 정도보다 적게 회복이 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을 보아서 세포막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유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포막은 인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질 사이사이에 콜레스테롤이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막 단백질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 단백질에 탄수화물이 붙어 있는데요. 이 막 단백질에 붙어 있는 탄수화물들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인식하는 역할을 해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 세포막에 있는 여러 단백질들은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별히 세포 외부에서 안쪽으로 화학적인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포 안쪽에 있는 단백질은 세포 내부의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세포 안쪽과 바깥쪽의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의 구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유동 모자이크 막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포막은 세포 내부와 외부를 구분짓는 기본적으로 세포 외부와 내부를 구분짓는 역할을 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산화탄소나 산소 같은 크기가 작고 극성이 없는 물질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바로 통과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큰 물질들이나 이온성 물질들은 세포막에서 막의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세포막에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확산과 삼투와 능동수송, 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먼저 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산은 분자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분자의 농도가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하지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잉크를 물에 떨어뜨렸을 때 잉크가 물에 처음에는 특정한 부분에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체로 골고루 퍼지는 현상, 이것이 바로
확산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확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순 확산이라고 해서 물질이 인지질 융층을 직접 통과하는 경우 단순 확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했던 산소나 이산화탄소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촉진 확산인데 이것은 물질이 직접 인지질막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수성 단백질에 의해서 인지질막을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을 통로 단백질이라고 해서 특정한 물질이 터널처럼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단순 확산으로 물질이 이동합니다. 그런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이런 물질, 또 칼슘 이온이나 염소 이온 이런 것들이 이동할 때는 촉진 확산으로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산소의 경우는 단순 확산에 의해서 이동을 하지만 염소 이온이나 포도당 같은 이런 물질들은 고농도인 곳에서 저농도로 이동할 때 인지질막을 단순히 통과하지 않고 통로 단백질이나 운반체 단백질에 의해서 확산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촉진 확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은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동하느냐 이동하지 않느냐의 특징도 있겠지만 물질이 이동하는 속도를 보면 또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단순 확산의 경우는 세포 안과 밖의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확산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촉진 확산의 경우는 단백질에 의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초기의 속도를 비교해 보면 촉진 확산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촉진 확산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확산 물질의 이동 속도가 일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수성 단백질의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의 두 번째가 삼투 현상입니다.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데요. 이 삼투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반투과성막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반투과성막은 일정한 크기 이하의 물질만 통과시키고 그거보다 큰 물질은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특성인데요. 이 반투과성막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포막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반투과성막을 통해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확산되는 현상, 이것을 삼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반투과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의 농도를 비교했을 때 오른쪽의 농도가 높죠. 그래서 확산의 원리에 의하면 오른쪽에 있는 붉은색 분자들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가야 되지만 반투과성막 때문에 이동을 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설탕이 왼쪽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물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농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해 주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물이 왼쪽에서 오른편으로 올라가면서 왼쪽과 오른쪽의 이 높이 차이가 이만큼의 높이 차이가 나는데 이만큼의 높이 차이가 나는 것은 높이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이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압력으로 작용을 해서 더 이상 물 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삼투압을 구하는 공식은 여기 있는 것처럼 P는 CRT라고 얘기하는데 C는 용액의 몰 농도, R은 기체 상수, T는 절대 온도인데 여기서 T하고 R, 생물체 내에서 T와 R은 크게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용액의 몰 농도에 의해서 삼투압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삼투압은 동물과 식물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데요. 그 전에 먼저 용액의 성질을 좀 알아보면 수용액의 삼투압이 세포질과 같은 경우를 등장액이라고 얘기하고요. 수용액의 삼투압이 세포질보다 높은 경우를
고장액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수용액의 삼투압이 세포질보다 낮은 경우를 저장액이라고 얘기하고, 등장액, 고장액, 저장액에 있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서로 다른 특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적혈구를 고장액에 넣을 경우에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적혈구의 부피가 작아지고, 반면에 저장액에 넣으면 물이 들어와서 적혈구의 부피가 더 커지고, 계속해서 커질 경우에는 막이 터져서 물이 밖으로 나오는데, 이런 현상을 용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동물세포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동물세포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세포벽에 의해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거나 팽윤 현상이 일어납니다. 원형질 분리는 세포막에 있던 물을 고장액에 넣었을 때 빠져나가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팽윤은 식물세포를 저장액에 넣었을 때 식물의 부피가 커지면서 팽윤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등장액의 경우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원래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고장액에 들어가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모두 물이 빠져나가서 수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장액의 경우에는 적혈구가 팽팽하게 늘어나고 있고, 식물세포도 늘어나는데, 적혈구 같은 경우는 세포막 바깥쪽에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되면 터지게 되겠죠. 이렇게 터져나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용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식물세포의 경우에 세포를 저장액에 넣으면 세포벽 쪽으로 미는 힘이 생기는데, 이 미는 힘이 팽압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팽압의 경우는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그래프처럼 세포 부피와 동일한 값을 1이라고 놨을 때 세포를 저장액에 넣으면 세포 부피가 물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세포 부피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밀어내는 팽압이 생기게 되죠. 팽압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세포 내의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삼투압이 점점 줄어들어서 마지막 팽압과 삼투압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더 이상 팽압이 늘어나지 않고 삼투압도 줄어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 세포 부피가 1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고장액에 식물세포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원형질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세포가 물을 흡수하는 힘을 흡수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흡수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흡수력은 삼투압과 팽압의 차이만큼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면 이만큼의 차이, 이것이 흡수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팽압과 삼투압이 동일해지는 이 지점에서는 식물이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최대한의 물을 흡수했기 때문에 최대 팽윤 상태, 제일 많이 빵빵해진 그런 상태를 나타내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동하는 방식이 능동수성인데요. 능동수성은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파래와 죽은 파래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파래 같은 경우는 칼륨이나 나트륨이나 염소 이온이 세포질과 바닷물의 농도를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파래를 보면 바닷물과 세포질의 각각의 이온의 양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죠. 이 살아있는 세포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각각의 이온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크기가 작은 물질이 세포막 단백질을 통해 중요한 것이 농도의 기울기를 거슬러서
이동하는 방식을 능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능동수송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소비해 주고요. 에너지를 이용해서 능동수송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포 내에서 능동수송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예가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겠죠. 뉴런에 있는 뉴런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장 영털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거나 식물 뿌리털에서 무기 양분을 흡수할 때도 능동수송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칼륨 나트륨 펌프 같은 경우에 능동수송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 이 세포, 여기가 세포 안쪽이고 이쪽이 세포 바깥쪽입니다. 안쪽에서 나트륨 이온이 칼륨 나트륨 펌프에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TP에서 인산이 붙으면서 에너지를 제공해주면 모양이 바뀌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트륨 이온이 나가고, 그 상태에서 칼륨 이온이 여기에 붙어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와서 칼륨 이온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칼륨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것으로 세포 내 섭취와 세포의 배출이 있습니다. 세포 내 섭취는 크기가 큰 고체 물질의 경우에는 식세포를 형성해서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요. 액체에 녹아있는 물질의 경우는 음세포 작용이라고 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포에 배출하는 것은 동일하게 큰 물질들은 식세포의 반대작용으로 배출을 하게 되고, 음세포 작용한 물질들은 음세포와 반대되는 작용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포 내 섭취와 세포의 배출은 둘 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 능동수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